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현대문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어의 형성 방법과 단어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어근과 접사의 개념이 중요했죠. 어근이라 함은 단어 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중심 부분이었다면 접사는 그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는 형태수였습니다. 자, 어근 하나로 구성된 단어의 유형을 단일어라고 했고요. 그 어근이 두 개 이상 모이면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근에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가 결합되면 파생어라고 불렀죠. 파생어의 경우 어근 앞에 접사가 오면 접두파생, 뒤에 오면 전미파생이라고 구분을 한다고 했고요. 그 접사의 종류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면 그 접사를 지배적 접사, 품사는 달라지지 못하게 하면 한정적 접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합성어의 종류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결합 방식에 따라서 문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으면 비통사적 합성, 문법적 절차를 준수하면 통사적 합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결합 방식에 따라서 앞 어근과 뒤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대등합성어, 뒤의 어근이 좀 더 비중이 높으면 종속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어근이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면 융합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중요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품사입니다. 국어 단어의 품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어의 품사를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품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불이국어 172쪽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좀 긴 호흡으로 어떠한 품사들이 국어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품사의 기초입니다.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기준 가운데 기능에 따른 분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빨리 보도록 하죠. 품사의 정의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국어 172쪽을 보죠. 자, 먼저 선생님이 작품 4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우리 1학기 때 문학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작품들인데 이 4개의 작품은 모두 시나 소설로 구분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승은 시, 무정은 소설이었고요. 만세전도 소설, 접동새는 시였습니다. 이렇게 문학 작품을 비슷한 성질끼리 묶어놓은 것을 우리는 장르 혹은 갈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품사도 마찬가지예요. 품사는요, 단어를 문법적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갈래 지어놓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도 비슷한 성질을 지닌 작품들끼리 묶어서 갈래라고 하듯이 품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품사는 한자로는 이 물건 품자에다 말씀사자를 써요. 그리고 영어로는 part of speech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건 품자를 왜 쓰느냐 여러분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 물건 품자는 사실 다의어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5번 뜻을 보면은 종류, 갈래,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어의 갈래, 단어의 종류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품사입니다. 자, 그러면 국어의 품사는 몇 개일까요? 자,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숫자들이 있을 텐데 정답은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누군가는 선생님 9개인데요 라고 생각을 한 친구도 있을 테고요. 5개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2개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모두 맞아요. 틀린 친구 없습니다. 자, 구분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숫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분류 기준은요, 3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의미에 따른 분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류 기준이 3가지에 따라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형태에 따라서는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눕니다. 불변어는 말 그대로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 불변어라고 한다면 가변어는 뭐겠습니까?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형태가 어느 정도 변하는 단어들을 우리 가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예를 통해서 불변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가변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에 따라서는 이 2개로 우리가 품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는요, 좀 많습니다.
형태에 비해선 많아요. 자, 총 5개인데요. 먼저 불변어에 포함될 수 있는 녀석이 4개입니다.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이 4개고요. 그리고 가변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용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는 품사를 5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기능에 따른 분류 5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의미에 따라서는요, 이 체언에 포함되는 것이 명사, 대명사, 수사. 지금 선생님이 명사, 대명사, 수사 품사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불변어, 체언 이런 품사보다는 명사, 대명사가 훨씬 여러분에게 익숙하죠? 보통 품사 하면은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자, 어쨌든 체언에 포함되는 것이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요. 수식어에 포함되는 것이 관형사와 부사, 독립언에 포함되는 것이 감탄사, 관계언에 포함되는 것이 조사, 용언에 포함되는 것이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목록 쫙 나열하고 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했지만 품사는 긴 호흡으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명사란 무엇인지 거의 1시간 가까이 다루게 될 거고요. 다른 품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이 있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했더니 품사가 몇 개가 나옵니까? 그렇죠. 9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어에는 구품사, 9개의 품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형태에 따른 품사 분류를 해보도록 하죠. 2가지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불변어와 가변어가 과연 무엇인지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칠판, 아주 이 2가지는요 불변어예요. 칠판은 명사입니다.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입니다. 아주 매우 이런 말들은 부사라고 해요. 뒤에 나오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칠판도 그렇고 아주도 그렇고요. 이 단어들은 쓰임새에 따라서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칠판이 칠핀이 된다든지 칠펀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도 아조가 된다든지 그죠? 아지가 된다든지 그렇게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변어는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선생님,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거 제시하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가변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바로 뭐냐면 먹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동사죠. 자, 먹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변해요. 뒤에 뭐가 변하냐면 먹은 가만히 있지만 뭐가 계속 변합니까? 먹어, 먹고, 먹지. 어미가 이 뒤에 부분은 어미라고 해요. 앞에 먹은 어간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 어간, 뒤에 어미가 계속 교체하면서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가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변어에는 용언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더 포함돼요. 바로 관계언 가운데 일부가 가변어가 됩니다. 자, 용언은 주로 서술어로서 쓰이거든요. 근데 이 관계언, 즉 조사 가운데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서술격 조사의 경우는 용언과 마찬가지로 뒤에 어미가 계속 교체가 돼요. 그래서 가변어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여러분 형태에 따른 구분은 다 한 겁니다. 쉽죠? 굉장히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품사 분류하는 기준 3가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품사를 기능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죠. 자, 기능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체언입니다. 아까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체언인데요. 체언의 이 체자는 무슨 체자게요? 그렇습니다. 몸체자예요. 자, 체언에 포함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 이 3가지의 품사가 있습니다. 의미에 따른 분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한다는 거죠. 기능에 따라서는 체언으로 분류하고요. 자, 그러면 이 체언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보세요. 준이가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문장. 선생님 지금도 학교에 있습니다. 자, 준이가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체언은요. 몸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몸이 없어져 버리면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몸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문장에서도요. 이 체언, 즉 몸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이 문장에서 체언, 그러니까 명사에 해당하는 게 보니까 명사 이름이잖아요. 준이 이름이잖아요.
학교도 이름입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사라져버리면요. 에, 갔다 라고 하면은 불완전한 문장이 돼버려요. 사실상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란 뜻이죠. 자, 그만큼 체언은 문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중요한 품사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포함된 체언. 그래서 몸체자를 씁니다. 왜 몸체자를 쓰는지 알겠죠? 여러분 몸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존재 의의가 거의 사라지듯이 문장 내에서도 체언이 사라지면 그 문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체언이 없으면 문장으로서 불완전하다.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수식이란 말 알죠? 꾸민다는 뜻이죠? 그죠? 꾸민다는 뜻입니다. 자, 이 수식어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관형사와 부사가 있어요. 자, 관형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요. 어떤 대상을 꾸며주는 말을 두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뭐냐면 새예요, 새. 새가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신발은 신발인데 어떤 신발? 그쵸? 그리고 아주라고 하는 이 말이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예쁘긴 예쁜데 어떻게 예쁘냐? 그러니까 수식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혹은 어떻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꾸며주는 겁니다. 신발은 신발인데 새 신발. 예쁘긴 예쁜데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아주 예쁘다. 뭐 이렇게 우리가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체언은요. 문장 내에 사라지면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수식어는 어떨까요? 수식어는 사라져도 신발이 예쁘다. 전혀 문장 내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수식어는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비유를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중에 할 친구들도 있을 텐데 화장을 안 한다고 해서 남들이 여러분을 못 알아보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해서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체언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수식어에 여러분 그 도움을 주겠습니다. 곰돌이가 뭘 쓰고 있나 봅시다. 바로 갓이죠, 갓. 그죠? 이 갓을 옛날에 한자로는 뭐라고 했냐면 관이라고 했어요. 관. 자, 여러분 관형사에서 이 관이 바로 이 갓을 뜻하는 관이에요. 모자를 뜻하는 말이라고요. 모자는 여러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쓰면 뭐 더 여러분의 외모를 치장해 줄 수 있지만 안 써도 그만인 것.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식어, 꾸며주는 말. 자, 다시 수식어이 없어도 문장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립어 보겠습니다. 독립어는 말 그대로 독립한 말이에요. 자, 독립해서 쓰이는 말은 감탄사 하나 있습니다. 감탄사. 감탄사 하면 여러분 이거밖에 안 떠오를 거예요. 앗! 뭐 이런 것들, 놀라는 말들. 그런데 감탄사에는요, 이 놀라는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부르는 거죠. 그죠? 앗! 이거 놀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대답이죠, 대답. 그래서 부르는 것과 대답도 감탄사에 포함된다. 부르는 것, 그리고 우리 보통 감탄사로 생각하면 앗! 하는 어떤 느낌, 놀람의 의미, 그리고 불렀으면 대답도 해야 되잖아요. 그 대답까지 모두 감탄사에 포함된다. 감탄사는 기능에 따라서는 독립어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독립어라고 부르냐면 문장에서 다른 어떤 성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불러도 뒤에 보통 어떤 단어들은 예를 들어 체언이 쓰이면 문장 내에서 체언이 쓰이면 그 체언에 해당하는 어떤 서술어나 다른 어떤 요소들이 체언과 관계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독립어는 야 이렇게 불러서 다른 문장과의 어떤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앗이라고 하는 놀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관계언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품사를 관계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품사도 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사는 또 도울 조자를 써요. 그러니까 관계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준이가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는요, 조사가 두 개 쓰였어요. 그리고 조사는 이미 형태소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한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사는요, 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준위라고 하는 체언 뒤에 붙죠.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습니다. 조사에 격조사라는 종류가 있어요. 그거는 아예 체언에만 붙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조사들도 있기 때문에 주로 체언에 붙는다라고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준위라고 하는 명사 뒤에 조사 가가 붙었는데 이 가가 하는 기능이 뭐냐? 자, 준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문장 내에서 주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 자, 먹었다라고 하는 이 서술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준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가가 붙음으로써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사 하나 더 있죠? 바로 을입니다. 자, 을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나는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먹었는데 무엇을, 그 대상을 나타내주는 어떤 조사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내에서 이 체언들 간의 관계를 도와주는, 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조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단어 가운데 의존 형태소인 게 바로 조사예요. 자립할 수 있는 말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까지 포함해서 단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 자립할 수 있는 말에서 쉽게 분리되는 말이 바로 조사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기능에 따른 분류가 4가지 완성됐어요. 자, 문장 내에서 단어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 관계연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용언입니다. 용언은요, 사실 체언과 거의 중요도를 다투는 녀석이에요. 체언은 거의 몸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용언도 거의 몸의 역할을 합니다. 용언 없이는 거의 대화가 안 됩니다. 자, 용언 보겠습니다. 용언은요, 자, 집에 갔다 해서 갔다가 바로 용언이에요. 가다. 문장 내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해주는 녀석들을 우리는 용언이라고 합니다. 보통 동사, 형용사가 바로 용언이죠. 그죠? 동사나 형용사를 우리 용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이것들은 왜 이러한 명칭을 붙였는지 이해가 되는데 왜 용언은 용언일까요? 이 용자가 쓸 용자거든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활용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같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이 같다라고 하는 말이 갔어, 갔니처럼 뒤에 어미가 바뀌죠. 그렇죠? 다, 니 이거는 다 어미잖아요. 이렇게 어미가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어미가 교체되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하는 문법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는 단어다라는 뜻으로 용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언은 우리가 실제로 쓰다라는 의미보다는 뒤에 어미가 교체되는 현상을 우리는 활용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활용을 하는 단어가 바로 용언이구나. 용자를 써서 용언이구나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능에 따라서 단어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직접 다음 문장에 사용된 단어들을 기능을 기준으로 품사 분류를 해봅시다. 자, 잠깐 여러분 스탑 눌러놓고 직접 품사 분류를 해본 뒤에요.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으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죠. 자, 단어들을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보자고 했어요. 1번, 이건 뭐겠습니까? 놀람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감탄사, 기능에 따라서는 독립언에 해당하겠죠. 자, 이것을 했을 때 이것은 문장 내에서 몸의 역할을 하는 뭐예요? 체언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사니까 관계연, 앞글자만 쓸게요. 이 지금 칸이 모자라니까 앞글자만 쓰겠습니다. 설명하는, 이건 뭘까요? 설명하는. 선생님 뒤에 이 것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설명하는은 이거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니까 수식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에서 선생님과 볼 테지만 수식언이 아닙니다. 설명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것은 설명하다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용언이 되는 거죠. 얘는 용언입니다. 이건 뭘까요? 것이야말로 지금 뒤에 을이라고 하는 관계연이 붙었죠? 그럼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체연이 되는 거예요. 깜빡하다는 뭐가 될까요? 뒤에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용언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자, 어렵지 않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깜빡했어. 지금 단어에 따라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지금 단어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형태소 구분한 게 아닙니다. 형태소 구분이 이제 넘어간 거예요. 자, 이번 문제도 한번 단어에 따라서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각 단어로 나눠 볼게요.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쵸? 그를 자주 찾아갑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이거는 대답하는 말이죠. 대답하는 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독립언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을 가리킬 때, 지칭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래서 채연이고요. 는 조사겠죠. 채연을 꾸며주는, 도와주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관계연. 이것도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채연입니다. 를 조사니까 관계연. 자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해주고 있느냐? 찾아가다라고 하는 뒤에 오는 이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수식어이 되는 겁니다. 찾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건 뭐예요? 그렇죠. 용언이 되는 거고요. 갑니다.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용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류했나요? 독립언, 채언, 관계언, 채언, 관계언, 수식언, 용언 이렇게 해서 단어를 분류를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조금 어렵다 싶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선생님 도움을 꼭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사를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보는 활동까지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고 그 가운데서 형태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품사를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거예요. 9개의 품사를 이제 차근차근 공부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 첫 단추로 명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